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기준금리 역시 0포인트 언제까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영국의 영란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보다 더 오래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도 역시 기준금리를 제로로 하면서 대규모 통화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언급을 또 시장에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포인트 무엇일지 오늘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며칠 전에 일본의 기준금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대규모 통화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집니다. 세계 경제나 다양한 이슈가 발생이 될 경우 경제 위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스멀스멀 올라오면 일본의 엔은 항상 이렇게 엔고 현상이 발생이 됐어요. 엔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시장에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는 엔고가 아니라 엔저가 발생이 되면서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이거 불안한 이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정책을 쭉 가겠다라는 시그널. 일단 기사부터 읽어보고 내용 넘어갈게요. 구로다 총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 돼서 소비자 물가가 4월 이후 2%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했다. 저성장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일본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 완화 정책을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 석유 가격이 올라서 물가 상승률이 발생됐다. 그 얘기예요. 밑에 보면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바로 얘기 나오죠. 기업의 이익에 마이너스가 되고 가계부담에 경기를 오히려 후퇴되는 방향.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원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물가 상승이 지금 발생이 됐다. 요 얘기죠.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계속 금융완화 정책을 하겠다. 단기금리 마이너스 0.1포인트 동결, 장기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0%로 계속 유도,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을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게 참 얼마나 무서운 정책인지 금리가 튀면 그냥 돈을 찍어서 이거를 어떻게선지 눌러가지고 계속 금리를 0%로 유도하겠다. 이거 다른 나라가 있었으면 바로 망했습니다. 근데 일본 예전에 세계 경제 2위를 쭉 유지하고 기축통화 엔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만 가능한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쭉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연합과 미국이 뒤에서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만약에 못하게 하면 바로 일본 망할 거예요. 그러면 일본 망하면 미국 여파 어마어마하고 유럽 경제 어마어마하게 공존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주는 거죠. 요거는 항상 계속 얘기했지만 뒷부분에도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일본은행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에 자원가격 상승 동향을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또 포인트죠.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9엔 선까지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 문제 없이 우리는 계속 꾸준히 하겠다. 기존의 정책 그대로 가겠다. 이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왜 올립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값어치 당연히 하락해요. 물가 여기에 연동돼서 당연히 상승이 되고 이 경제가 돈의 힘으로 일어나든 뭐하든 그런 발생이 돼요. 활성화가 되든 버블이 되든. 그리고 내린 만큼 이제 다시 올려서 밸런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데 일본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조차도 기준금리를 내렸으면 다시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제로금리를 일본처럼 쭉 못한다고요.
왜? 이게 그나마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비정상 국가인 거죠. 제로 금리를 쭉 계속했는데도 경제가 못 살아나는 거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영국의 영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동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계 경제는 커플링화가 돼 있고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지 그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영국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축통화 파운드를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일본처럼 쭉 제로금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나라 난리 나고 작살 나니까 당연히 올리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일본처럼 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건 미국처럼 소비자 물가가 이제 막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긴축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가가 튀니까 물가를 어떻게 해서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에너지 가격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는 노동자들이 계속 저렴하게 일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깨지니까 물가 상승이 지금 튀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라도 내려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가 뭐 서비스가 이렇게 가격이 올라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근데 연료, 에너지 가격이 막 엄청 내려가서 막 이러면 소비자 물가가 튀지는 않고 완만한 상승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래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있는데 불을 지폈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기준금리 인상 이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리는 거예요. 기축통화 파운드를 갖고 있는 그 나라마저. 우리나라는 당연히 애초에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바로 올려야 됩니다. 미 연준이 6차례 그리고 뭐 2년 동안 10차례 11차례 뭐 올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예고를 하긴 했죠. 당연히 며칠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올려놔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최소 3번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그나마 이게 선택의 폭이 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린 게 어떻게 보면 역시 준비된 그 신의 한 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에너지 자원 수입해오고 저렴한 제품 중국이나 동남아 수입해오고 값싼 서비스 제공하는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로 다 수입해와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처럼 저렴한 물가를 위해서 다 취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뭐 기타 ETC 때문에 물가가 튀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남는 거는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뭐 갑자기 제주도 앞바다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다양한 나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정상금리로.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일본이죠. 일본은 국내 물가가 아직 안 올라가지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걸까요? 인위적으로 일본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만큼 시중에 돈이 돌아서 물가가 상승되고 이건데 기축통화 엔화가 안전자산 심리와 경제 시스템 또 일본 사회의 심리적인 문제에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침체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 심리가 깔려 있어요. 활성화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다르다고요. 완전히. 돈이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찍어냈는데 이걸 다 나눠갖고 그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구조 이거죠.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본 정부 그리고 기준금리 요 얘기만 할게요. 일본의 기준금리를 추이를 보면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기어이 16년 1월에 마이너스 금리로 갔어요.
정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나라였으면 바로 나라 경제 망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제로 금리를 10몇 년 가까이, 지금 뭐 20년 가까이 갈 분위기인데, 이런 나라가 만약에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올린다. 뭐 물가가 뭐 튀든 뭐든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국내 물가가 소비자 뭐 물가 지수가 뭐 6% 7% 찍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조금 올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정부는 바로 박살이 날 거예요. 웬만해서는 말이에요. 왜? 부채에 함정에 지금 빠져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들고, 만약에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가 너무 튀고 이제 난리가 나서 올려야 된다. 그러면 또 뭐 어떤 수를 써가지고 기준금리는 올리는 대신 이 부채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할 거예요. 그 이유가 이 그래프가 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부채가 1경이 넘는다.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보시면 일본 정부 예산 구성의 변화, 1960년도 공공사업 교육 방위비 68.6%. 근데 이때는 이자 등 국채 비용이 1.5%였어요. 왜? 이때는 일본이 진짜 잘 나갔으니까. 197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막 경제 호황이 미쳐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1980년대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왜? 후반부 때부터 버블이 발생되고 플라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 정부의 돈으로 경제를 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니까요. 잘 보시면 공공사업의 교육방위비가 퍼센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90년,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때부터는 공공사업 교육 방위비가 39.8%, 38.5%, 26.9%. 반면에 사회보장 비용이 많이 늘어요. 2배 가까이 늘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자 등 국채 비용이 20.7, 24.0, 22.7. 일본이 진짜 천문학적으로 빌린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예산 중에 이자나 뭐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국채 비용을 이렇게 계속 하고, 그리고 남은 살림을 사회보장, 이제 일본이 노령화로 이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비중을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했구나. 그래서 공공사업이나 교육방위비에 돈을 많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일본 경제가 침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본 국민들이 지금 이런, 예를 들면 100조라고 치면 옛날에는 뭐 50조, 60조를 공공사업 이렇게 썼는데 사회보장이 뭐 20조밖에 안 되는데, 이제 반대로 공공사업이 20조고 사회보장이 막 60조면 지금 젊은 층의 일본 국민들, 중장년층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도로나 신호등, 뭐 신도시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예산이 사회보장 비용, 뭐 노인분들의 일자리나 뭐 돈을 좀 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다 나와가서 뭐 신도시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도로나 신호등 뭐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교체도 안 하고 막 사회가 막 이상하고 이러면 내가 이거 감수하고 살아야지, 이런 반응 나오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게 예산이 미친 듯이 늘어나서 이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보면 우리가 신용불량자 왜 됩니까? 빚을 부르고 또 이자 못 내고 그게 빚이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지금 그 케이스잖아요. 일본이 빌린 부채가 못 갚고 계속 뒤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이 넘어요. 이거 절대 일반적인 수로 못 갚습니다. 부채가 늘어나서 00년도 이후는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근데 지금 부채를 갚는 비용이 왜 여기서 00년부터 해서 이렇게 멈췄겠습니까?
예산을 무진장 늘려버려 가지고 이게 퍼센트가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같은 예산이었으면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지금 요렇게 20.7, 24.0, 22.7 이런 걸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공공사업이나 교육방위비 뭐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데 총액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뭐 1000조 막 이렇게 예전 90년도에는 뭐 500조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00년도에는 뭐 700조. 근데 20년에는 1000조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퍼센트만 이렇게 줄어든 것 뿐이지. 그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일본 연간 예산. 보세요. 90년도에는 69.3조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치면 거의 700조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 900조, 1000조, 뭐 1100조 대략 환율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왜 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총액이 엄청 느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고 이자 비용만 더 느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일본은 애초에 큰일 날 나라예요. 지금 세입이 요거예요. 57조 4,480억엔. 그리고 이 새로 국채를 찍어내 가지고 충당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나라는 국채를 찍어내지 못하면 운영이 안 되는 나라예요. 반이 지금 국채를 찍어서 지금 충당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국채를 찍어내서 또 국채를 갚는 게 요 금액이란 말이에요. 23조 7,588억엔. 지금 이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그리고 금리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렇게 국채를 열심히 찍어내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제로금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쉽게 움직이는 거지. 금리가 올라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를 찍은 만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메꿔야 돼요. 뭐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부채가 이미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수단이 더욱더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 조치 없이 금리가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일본은 그날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제로금리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로금리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아베노믹스 옛날에 제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민간에 돈이 엄청 나서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일본 경제가 다시 올라가서 뭐 세입이 뭐 이렇게 꺾어가지고 세입이 많이 는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찍었는데도 세입은 뻔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도 수익이 막 미친 듯이 찍은 만큼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러면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된 거예요. 백날 첫날 이론을 얘기해서 실제 해봐야지 알지 않겠냐. 이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해봤는데 결론이 돈을 엄청 찍었는데 기업과 뭐 국민들이 소득이 높아져? 아니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로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단순히 일본 정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해외 일본 기업들 국민들이 뭐 해외에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채를 국민들이 다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뭐 부실화 발생돼도 뭐 국민들 뭐 기업들이 해외 자산 갖고 있는 걸로 다 메꾸면 된다 이 얘기 하시는데 일본 정부의 그 부채요 국민들 기업들이 다 갚아준다? 이거 아니라고 봐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어쨌든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돈을 찍어서 모든 거를 부양하고 있어요. 심지어 주식시장도 일본 정부가 대놓고 20% 가까이 돈 찍어내는 거 대규모 완화 정책에서의 돈 말이에요. 그걸로 여기에다 넣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상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돈을 찍어서 지금 부양을 하는데 경제는 굴러가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쭉 원했던 이게 유가 상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거 아니다. 이건 유가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완화 정책 쭉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일본 정부와 제로금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로금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이 천문학적인 이 상황, 이 천문학적인 부채, 천문학적인 예산 다 엉키고 공짜로 돈을 빌렸는데 그동안 이제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공짜로 돈을 빌린 게 그 나라 운영하는 거에 반이에요.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상황을 유럽과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니네 이제 이거 안 되지 않냐? 이 얘기 한마디 하면 난리가 나고 세계 경제 초토화될 수 있으니까 이미 엄청나게 핵폭탄 일경 못 갚아요. 절대. 정상적인 수로는. 그러니 그냥 알면서도 쭉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 만들었을 때 일본 경제 뭐 무너진다, 이제 큰일 났다, 뭐 난리 난다, 맨날 백날 첫날 얘기해도 경제 이론대로라면 망하는 게 맞는데 국제 정세와 이해관계가 다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일본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고, 일본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고, 이거 위기 쭉 뒤로 미루고 미룰 거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망했나요? 안 망해요. 쭉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에 뭐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 망한다. 부동산 당연히 하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로금리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 일본 기준금리 역시 0%.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일본은 제로금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가 주장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상승하는 거, 지금 그거 유가 상승이다. 그 나라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규모 조작 계속 하겠다. 그리고 이런 립 서비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일본 정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일본 정부 그리고 부채 시스템,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이 타격을 보기 때문에 부채로 돌고 도는, 공짜로 돈을 빌리는 거에 이미 나라가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웬만해선 못 건드려요. 건드려도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이 말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쭉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미국과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뭐 우리나라 경제, 일본에 비하면 진짜 좋은 경제 체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영국이랑 뭐 미국 일본 빼고요. 그 나라들 기준금리 지금 올리는 거 보세요. 일본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일본 경제에 차근차근 다양한 이슈 발생되면 그때 또 언급하면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